여기 드라큘라의 나라가 있다. 루마니아는 발칸반도의 남동쪽 흑해와 맞닿아 있는 공화국이다. 동쪽으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헝가리, 남서쪽으로 세르비아, 남쪽으로 불가리아, 동쪽으로 몰도바 국경에 가까이 있다. 크게 왈라키아, 몰다비아, 트란실바니아 3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지역 중 트란실바니아는 원래 헝가리 왕국의 영토였던지라 헝가리풍이 강하고, 몰디비아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루마니아 민족주의자들은 왈라키아가 가장 민족적으로 순수하다고 한다. 수도는 부크레슈티이다. 슬라브족이 가득한 발칸반도에 접한 국가 중에 특이하게도 루마니아인들은 라틴계 민족의 언어도 라틴계 언어를 쓴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로망스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민법은 프랑스에게, 상법은 이탈리아에게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라틴계 국가들의 루마니아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다. 옆나라 몰도바와는 같은 루마니아어를 사용하고 민족성에서도 동질성을 느끼는 동일 문화권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한때 통일 여론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는 추세다. 루마니아어 명칭은 로무니아, 대한민국에서는 루마니아라고 표기하지만 실제 발음은 로무니아에 가깝다. 북한에서도 1965년 이전까지는 루마니아라고 쓰다가 이후로는 루마니아어 발음대로 로무니아라고 쓴다. 나라 이름은 로마인의 나라, 땅이라는 뜻으로 16세기 루마니아어 문헌에서 왈라키아를 옛 철자법에 의해 칭한 것이 문헌으로 남은 첫 기록이다. 구체적으로는 로마인을 뜻하는 로마누스의 땅을 의미하는 전미사 IA를 붙인 것이다. 로무니아 또는 루마니아라는 표기는 19세기부터 나타났으며 국명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세기 루마니아 왕국 건국 이후이다. 루마니아어에서는 로무를 표기할 때 로무뿐만 아니라 루마도 쓰였으므로 로무니아 말고도 루마니아라고도 적었다. 17세기에 언어학 연구가 진척되면서 어원에 가까운 로무니아로 고정한 것이다. 과거 영어권에서는 이 나라의 이름을 RUMANIA라고 적었는데 로무니아라는 철자가 프랑스어의 루마니아를 발음하는 우마니, R은 묵음이다. 암튼 프랑스어를 거쳐 영어로 들어오고 철자법만 영어식으로 바꾼 것이다. 한국어의 루마니아 표기도 과거 영어 표기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영어에서도 ROMANIA라고 적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영어에서는 나중에 철자가 바뀌었지만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는 기존 자국의 발음에 해당하는 철자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1953년 공산주의 정권이 루마니아어 표기법의 A와 I를 모두 I로 통일해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로미니아가 된 적도 있었지만 너무 어색해서였는지 1964년 루마니아라는 단어에만 기존의 표기법이 부활했고 1993년 들어 표기법 전체가 다시 쓰이게 되었다. 루마니아의 국기는 흔히 삼색기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파랑은 자유, 노랑은 풍요, 빨강은 호국영령의 피와 나라의 원동력을 상징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의 삼색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프랑스 국가와의 구분을 위해 중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꾸었고 1940년대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정권기에는 노란 부분이 붉은 별과 리퍼블리카 소시얼리스타 로무니아가 새겨진 문장이 들어가 있으나 1989년 민주화가 된 이후에 삭제됐다.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민주화를 위해 이 문장을 없애며 국기에 구멍을 낸 채로 휘날리기도 했다. 얼핏 아프리카의 차드 국기와 비슷해져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안도라 국기와도 비슷한데 이쪽은 문장이 들어가 있으며 몰도바 국기와도 비슷하지만 이쪽 역시 문장이 들어갔고 파란색이 하늘색으로 쓰인다. 한때 차드와 국기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산정권 시절에는 국기 중앙에 문양이 있어 달랐으나 공산정권 붕괴 이후 문양을 삭제하면서 똑같아졌다. 루마니아의 국장은 검과 철퇴를 들고 정교의 십자가를 물고 있는 독수리를 배경으로 하며 독수리 가운데에 있는 방패 속 문장은 왈라키아의 문장인 독수리, 몰다비아와 부코비나의 문장인 오록스, 트란실바니아의 문장인 검독수리, 7개의 성, 해와 달, 도브루자의 문장인 2마리의 돌고래, 올테니아와 바나트를 상징하는 사자다리가 그려져 있다.
2016년 2월 16일 루마니아 원로원, 동년 6월 8일 루마니아 대의원이 은색 왕관이 들어간 루마니아의 국장 수정안이 포함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전의 국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시절에는 194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의 약자가 쓰여진 호밀고리 안에 태양 후광이 들어가 있고 트랙터가 움직이는 국장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상단에 붉은 별이 들어가고 숲속에 설치된 석유 시추기가 들어가 있는 풍경으로 바뀐다. 1965년에는 RFR이라고 써져 있던 것이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으며 풍경 안에 강이 흐르도록 바뀌었다. 루마니아 축구 국가대표팀 엠블럼은 방패 부분이 간략화된 채 들어간다. 루마니아의 국가는 루마니아인이여 깨어나라이다. 1848년 안드레이 무레샤뉴가 작사, 안톤 판이 작곡했다.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단조로 된 국가 중 하나이다. 루마니아 외에 단조로 된 국가를 쓰는 나라로는 튀르키예,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모로코 등이 있으며 과거 대한제국의 국가였던 대한제국 애국가도 단조로 되어 있었다. 국가로 쓰인 시기는 1989년이다. 가사가 무려 11절까지 있지만 현재 공식 국가로 지정된 것은 그중 4절뿐이다. 1947년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된 뒤 이 노래는 금지곡이 되어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다가 나중에 니콜라이 차우셰스크 정권 하에서 금지곡에서 제외되었고 1989년 공산 정권이 붕괴되면서 루마니아의 새 국가로 제정되었다. 한때 몰도바에서도 이 국가를 사용했지만 1994년부터 우리의 언어라는 국가를 제정해서 사용 중이다. 루마니아 법률상 정식 번역본이 없다. 현재는 원본의 1, 2, 4, 11절만이 공식적으로 국가로 지정되었다. 각 절의 두 번째, 네 번째 행의 뒷부분 절반은 한 번 더 부른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깨어나라 루마니아인이여 그 죽음의 잠에서 그대를 그 속으로 침몰시키네 야만스러운 폭군들이 지금이 아니면 때는 없으니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운명을 만들라. 누구든 그 앞에 고개를 숙이리니 그대의 잔혹한 적들마저도. 2절 지금이 아니면 때는 없으니 세계에 증명해 보이라. 아직도 이 핏줄 속에 흐르는 로마인의 피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마음속에 품은 전투의 승리자가 된 트라야누스의 이름이 있음을. 4절 보시오 위대한 그림자들이여 미아이, 슈테판, 코르비누스여 루마니아의 국민 그대들의 후예라오. 손에는 무기를 쥐고 핏줄 속엔 그대들의 불꽃을 지닌 채 자유의 삶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이라고 외쳤다오. 11절 성직자들이여 이마에 십자가를 지니라. 군대는 기독교도이기에 그들의 좌우명은 자유여 그 목적은 신성하도다. 차라리 충만한 영광 속에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나으리라. 또다시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오랜 땅 위에서. 루마니아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부터 트라키아인의 일파로 추정되는 부족들이 살았다고 한다. 이들은 베스족, 코스토복족, 카르프족으로 불렸는데 카르파티아 산맥의 명칭은 아마도 이 카르프족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 로마에서는 갈리치아 산기슭에서 게르만계 부족인 바스테르나이족이 루마니아 일대로 남하했다고 기록했는데 폴리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기원전 3세기 로마인들과 전투를 벌였던 바 있었다. 이 지역에 기원전 82년부터 나타난 국가가 바로 다키아 전쟁으로 유명한 다키아 왕국으로 로마 제국과 다키아 전쟁이 있었다. 다키아 전쟁 이후로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된 다키아에는 로마인들이 이주해오고 라틴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100년 좀 지나 다키아에 있던 로마인들은 게르만족에 의해 다시 로마로 쫓겨났다. 3세기 이후부터 로마 제국이 계속 쇠퇴하면서 로마 제국이 다키아 속주를 포기하게 됨에 따라 상당수 로마인들은 다키아에서 다뉴브강 이남으로 철수했다. 로마 제국이 다키아 속주를 포기한 이후 다키아에는 고트족이나 훈족, 게르만족, 아바르족, 슬라브족, 마자르족, 불가르족, 페체네그족, 쿠만족 등 여러 민족들이 훑고 지나갔다. 이들은 차례대로 현재의 루마니아에 정착했다.
고대 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주된 공용어로 사용하는 동방과 라틴어를 주된 공용어로 사용하는 서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제국 내부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경계선은 불가리아 중부의 발칸 산맥을 따라 그려졌기 때문에 그 이북이었던 모이시아 속주와 다키아 속주는 라틴어를 쓰는 서부의 영향을 받아 민중 라틴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대부분 철수한 후에도 다키아 지역에 잔류한 로마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며, 이들은 다키아 땅이 다른 민족들의 영향권에 들어갈 때도 동화와 유지를 반복했다. 그러나 중세 초까지 계속된 이러한 민족들의 대이동 속에서도 루마니아 지역의 민중 라틴어 화자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그들이 쓰던 민중 라틴어는 다른 언어들의 영향을 받아 동부 로망서 계열의 루마니어로 변화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동부 영토를 물려받은 동로마 제국에서는 루마니아 영토를 거쳐서 들어온 아바르인, 불가르인을 비롯한 투르크계 유목민들 및 여러 슬라브 부족들과 사투를 벌여나갔다. 그중 특히 불가르인들이 동로마 제국에 위협적이었는데, 제1차 불가리아 제국, 제2차 불가리아 제국 당시에는 현 루마니아의 영토 전역이 불가리아인 지배자들의 통제하에 있었다. 특히 불가리아 제1제국을 893년부터 927년까지 30여 년을 통치한 차르 시메온 1세 때가 바로 이 1제국의 전성기로서 불가리아만의 차별화된 독자적 문화가 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다른 로망스어권 국가들이 카톨릭을 믿는 것과는 다르게 루마니아는 정교회를 따르게 되었다.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정교의 대표 국가였으며, 불가리아 제국 역시 동로마 제국과 적대국이기는 했지만 동로마로부터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동방 정교를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에 의해 불가리아 제1제국이 멸망한 후로 루마니아의 땅은 특정 왕조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백 상태가 된다. 이 땅에 사는 민족을 블라크라고 불렀다. 당시 이들은 페체네그 등의 유목민들의 약탈을 피해서 쉽게 피난 갈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 것보다 목축을 선호했으며, 유목민처럼 텐트를 치고 살진 않았으나 땅을 판 후 지붕만 덮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주거를 선호했다. 동로마 제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불가리아 제2제국의 영향으로 루마니아 각 지역에 그리스 정교의 문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렸으며, 경제 부흥에 힘입어 농업과 임업이 발달했으나 이후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력이 다시 쇠퇴했다. 중세의 번영을 누렸던 불가리아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차례로 몰락하자 현재 루마니아 영토 내에서도 여러 공국들이 들어섰다. 오늘날 루마니아의 남부에는 1351년부터 1859년까지 유지된 왈라키아 공국이, 그리고 북동부와 오늘날 몰도바에는 1346년부터 1859년까지 유지된 몰다비아 공국이 들어섰다. 몰다비아의 절반인 프루트강 동부는 현재 몰도바로 독립해 다른 나라가 되었고, 트란실바니아는 1918년 루마니아와 합병될 때까지 줄곧 헝가리의 지배를 받았다. 발라히아는 발라키아 혹은 왈라키아라고도 읽는다. 현재의 수도인 부크레슈티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698년 왈라키아 공국의 수도였으며, 몰다비아 공국의 수도였던 이아시는 이아시 대학을 필두로 현재 루마니아의 중요한 교육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왈라키아와 몰다비아는 오랜 시간 나뉘어져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의 지역의 영웅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왈라키아 공국과 몰다비아 공국은 불가리아 제국, 헝가리 왕국, 폴란드 왕국 등에게 포위된 채 발전이 지지부진했으며, 두 나라로 나뉘어 오스만 제국의 봉신국으로 지낸 구도가 5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트란실바니아의 경우 두 나라와 맥락이 좀 다르다. 왈라키아 출신으로 트란실바니아 총독을 지내면서 헝가리 왕국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지켜내어 헝가리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후녀디 야노시는 현대의 기준으로는 헝가리인이지만 루마니아에서도 영웅시하고 있다. 또한 후녀디 야노시의 아들로 헝가리의 국왕이었던 마차시 1세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의 국가에서도 위대한 그림자, 즉 위대한 조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마차시 1세 부자를 루마니아에서도 추앙하는 것은 트란실바니아에 대한 루마니아의 역사 주권 확립 의도가 다분하다. 트란실바니아에서 루마니아인은 수백 년 동안 농노로서 사람 대우도 못 받았기 때문에 루마니아인 혈통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어떻게든 부풀려야 영토 점유 정당성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1570년부터는 오스만 제국의 봉신국 형식의 헝가리인 자치공국인 트란실바니아 공국이 들어섰다. 1699년 이후로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1867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재편되면서 다시 헝가리 왕국의 영토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전국이 되면서 루마니아 왕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핑계로 강제 편입시켰다. 트루크족의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왈라키아 공국의 공작 미르체아 1세와 드라큘라로 유명한 왈라키아 공작 블라드 3세, 몰다비아 공작 슈테판 3세 등과 같은 영웅들이 나타나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와 맞서 싸우고 특히 블라드 3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독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국력 앞에서는 중과부적이었고 주변국과의 갈등도 겹치면서 결국 왈라키아와 몰다비아는 오스만 제국의 신하국이 되었다. 한편 헝가리 왕국도 마차시 1세 사후 폴란드 왕국 야기 에우어 왕조 출신의 무능한 울라슬로 2세, 러요시 2세가 즉위하면서 국력이 약화되었다. 1526년 오스만 제국의 파디샤 슐레이만 1세가 헝가리 왕국을 침공했고 헝가리 왕국은 모하치 전투에서 국왕 러요시 2세가 패퇴해 도망가다가 전사하는 등 대패를 하면서 헝가리 왕권은 야기에우어 왕조와 통혼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 귀속되었다. 이때 헝가리 귀족 출신 서포여의 야노시가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 페르디난트 1세의 대리왕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때부터 세워진 동헝가리 왕국은 1570년 트란실바니아 공국으로 재탄생했다. 그 후로도 루마니아는 16세기 후반을 시작으로 몇 차례 오스만 제국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고 특히 1593년부터 1601년까지 왈라키아 공작을 지낸 미하이 2세 같은 경우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틈을 이용해 세력을 넓혀 1599년부터 1600년까지는 트란실바니아 공작, 1600년에는 몰다비아 공작을 겸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루마니아 출신의 군주 한 명이 오늘날 루마니아 전체를 통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인 1881년 카롤 1세가 독립전쟁을 마치고 즉위함으로써 독립에 성공했고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에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던 트란실바니아와 부코비나 공국, 러시아 제국의 베사라비아, 불가리아 왕국의 남부 도브루자를 얻으며 최대 영토를 얻어 대루마니아라고 불리며 민족주의가 고취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베사라비아는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북부 부코비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떨어져 나갔고 남부 도브루자는 불가리아로 반환되며 망했다. 그나마 헝가리에게 돌아갔던 북부 트란실바니아를 되찾았다. 1944년 3월 말에 소련군은 루마니아 왕국의 국경을 넘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대외 노선의 전환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었고 6월에 급진 좌파인 민족농민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공산당이 국민민주블록을 결성했다. 그 위에 국왕 미하이 1세와 그의 측근인 군의 수뇌부가 이 블록에 접근하고 8월에 이들 세력이 이온 안토네스크 총리를 체포한 후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 직후 근위대 사단장 니콜라의 서너테스쿠 장군은 국민민주블록의 사당을 포함해서 내각을 조직했고 9월 12일 소련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대독 참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곧 정치적 변혁을 회복하려고 하는 민족농민당의 지도자와 소련군의 배경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공산당과의 대립이 일어났다. 10월에 공산당은 사회민주당 농민전선, 애국자동맹, 노동조합 등을 모집해서 국민민주전선을 결성했다. 12월 성립한 친서방파의 미하일 러데스쿠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은 우파 신문의 발간 금지와 내무성 내부의 분열로 인해 1945년 2월 격심한 정치 위기에 봉착했다. 소련은 안드레이 비진스키 외무 차관을 보내어 미하일 1세에게 러데스쿠의 해임을 요구했다. 3월 6일 농민전선의 페트르 그로자를 총리로 하는 인민민주전선 중심의 신내각이 탄생했다. 이에 영국과 미국의 심한 항의와 국제적 비판이 전개되었고 한편 국왕과 우파 정당과 그로자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12월에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의에서 국제적 타협이 성립되어 민족농민당과 자유당에서 각각 한 명을 그로자 정권에 가입시키게 했다. 그러자 정권 하에서 1946년 11월 19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공산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분파,
농민전선, 민족인민당으로 구성된 애국자 동맹은 통일블록을 조직하고 격심한 선거전쟁을 전개했다. 선거 결과에서 통일블록은 유효투표의 71.8%, 총 의석 414석 가운데 347석을 획득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다. 민족농민당은 33석, 자유당은 3석의 의석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 방해가 격심했던 것을 이유로 이날의 선거 결과는 배척되었다. 제2차 그로자 내각에는 당 서기장 게오르게 게오르 기우데지가 부총리로 임명되고 공산당은 법무장관, 내무장관, 국민경제장관, 상공장관의 자리를 획득했다. 경찰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은 1947년 7월 민족농민당의 이울리우 마니우 등 지도자를 체제 전복의 지하 활동을 이유로 체포하고 당을 해산시켰다. 자유당은 이온 브라티아누 등의 지도자가 연달아 망명해서 해체되었다. 뒤이어 11월 통일블록에 참가했던 자유당 분파에도 압력이 가해져 외무부 장관 게오르게 터터레스쿠, 이온 지구르트를 비롯한 모든 강요가 퇴진했다. 외무장관의 후임에는 아나 파우케르, 또 재무장관에는 바실레 루카, 국방장관에는 에밀 보드너라슈가 취임하고 공산당이 정부의 요직을 모두 장악했다. 1947년 12월 30일 미하이 1세는 정부로부터 퇴위 요구를 받아 그것을 수락한 후에 망명했고 같은 날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의 성립이 선언되었다. 경제정책 면에서 그로자 정권은 성립 직후에 1945년 3월 23일 전범자와 부재지주의 50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농지개혁법을 실시했다. 145만 헥타르의 토지가 약 80만 명의 빈농과 농업 노동자에게 분배되었다. 그 밖에 루마니아 산업의 국유화는 국민민주블록이라는 형태로서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교해서 비교적 늦은 편이고 1946년 12월 루마니아 중앙은행만이 국유화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47년 말까지 우파 정당이 모두 영향력을 잃게 된 후 1948년 6월이 되어서 광공업, 은행, 보험, 운송의 모든 부문이 국유화되었다. 전후의 루마니아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소련과의 밀접한 관계였다. 1945년 5월 8일 소련과의 사이에서 경제협력 협정이 맺어지고 그것에 따라 소련 루마니아의 합병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합병회사는 석유, 운송, 가스, 화학, 우라늄, 목재, 보험 등 16개 부문에서 설치되고 거의 모든 중요한 산업 부문에 걸쳐서 소련의 지배가 확립되었다. 1947년 2월 파리 강화 조약에서 루마니아는 3억 달러의 배상을 소련에 지불하게 되었지만 강화 회의에 대한 미국 대표의 평가에 따르면 1946년 9월까지 10억 달러가 넘는 배상을 소련이 루마니아로부터 징수했다고 되어 있다. 역시 강화 회의에 의해서 루마니아는 북부 트란실바니아를 회수할 수 있었지만 베사라비아와 북부 부코비나는 소련에게 또 남부 도브루자는 불가리아에게 할양되었기 때문에 36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잃었다. 인종 구성의 변화로서는 트란실바니아와 바나트를 중심으로 전에 75만 명 이상이었던 독일인이 독일군과의 후퇴와 피난을 같이 하거나 굴라크와 소련 산업전선에 보내짐으로써 절반으로 감소했고 전 70만 명 이상을 넘었던 유대인이 20만 명 이하로 격감했다. 이로써 루마니아에서 인종 문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1947년 중에 반대당을 거의 다 해산시킨 루마니아 공산당은 1948년 2월 사회민주당 좌파를 흡수해 노동자당이라고 개칭하고 동시에 그때까지의 국민민주전선을 개조해 노동자당, 농민전선, 1년 후 해산하게 되는 민족인민당, 헝가리 인민동맹을 결집한 인민전선을 조직했다. 공산당과의 합당에 반대한 사회민주당, 우파는 독립사회당을 결성했지만 5월 독립사회당 지도자 콘스탄틴 티텔 페트레스쿠가 체포되자 영향력을 잃었다. 3월 28일 재헌의회 선거가 실시되고 인민전선이 92%의 표와 총 414의석 중 405석을 차지하고 재차 대승했다. 4월 13일 국민의회는 신헌법을 채택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반대당 추방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노동자당 내부로 숙청의 화살이 향해진 것이었다. 대숙청의 물결은 2월의 노동자당 결성대회에서 테오하리 제오르제스크 내무장관이 1944년 쿠데타에서 공산당을 대표해 활약한 루크레치우 퍼트로슈카누 법무장관을 부르주아의 영향하에 빠졌다라고 비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퍼트려슈카느는 법무장관과 중앙위원회직에서 추방되고 1954년 4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당했다. 1948년 6월 코민포rum에서 유고의 추방과 더불어 그 뒤에 티토주의자 탄핵은 루마니아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해 11월 전후에 대량 입당시에 가입한 출세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제거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고 1950년 5월 당원 총수의 20%에 해당하는 19만 2천 명이 당에서 제명되었다. 1952년의 대숙청은 당의 중추에도 영향을 끼쳤고 3월 통화개혁의 실패와 우이구르 전향을 이유로 루카와 제우르제스크가 재무장관과 내무장관의 지위에서 해임되고 5월에는 파우케르도 이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당 정치국원에서 해임되었다. 이 모든 숙청 후 게오르게 게오르 기우대지 당 서기장은 당 내에서의 지위가 확고해지게 되었다. 6월 그로자가 대국민회의의 의장에 취임한 뒤 게오르 기우대지는 총리를 겸임하게 되었다. 루카, 제오르제스크, 파우케르 등 3인은 공업화 정책이 정지 상태에 빠진 책임을 지게 되어 7월 파우케르는 외무장관의 지위에서 추방되고 루카는 1954년 10월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숙청의 배경에는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루마니아가 착수한 급속도를 내게 되는 공업화 정책과 그것을 떠받쳐주는 스탈린주의 노선이 있었다. 1948년 6월 대규모의 국유화에 계속해서 국가계획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다른 동유럽 제국보다 늦은 1951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지만 투자 목표가 공업 부문의 51.4%, 농업 부문의 10%로 설정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술 수준이 낮은 농업국에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실적은 계획에서 밑돌았다. 무모한 계획을 감행해야 했기 때문에 1949년 이후 지방에 있어서 인민평의회 설치, 민병조직의 도입에 의한 감시망의 완성, 경제범에게 중재를 적용하는 신형법정의 공표 등 국민총동원 체제가 이루어졌다. 1952년 9월 2일 헌법이 개정되고 노동자당의 지도적 역할이 명문화되는 등 1948년 헌법의 온건한 규정이 부식되었다. 농업면에서도 1961년 게오르 기우대지가 분홍공격이라는 명목으로 그 대부분이 근로농민이었던 8만 명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루마니아에서도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스탈린식의 분홍일소와 농업 집단화 정책이 강행되었지만 농민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집단화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1951년 당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자 중공업 위주 정책의 수정을 발표한 말렌코프 노선이 소련에 등장했다.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난 루마니아에도 8월 하순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서기장 게오르 기우대지는 농업, 소비재 생산의 경시, 당과 일반 대중과의 단절에 관해서 심각한 자기 비판을 하고 5개년 계획의 재검토를 선언했다. 그러나 1955년 12월 제2차 당 대회에서는 젊은 열성 분자를 활용할 문제와 당의 지도체제의 재건과 중공업 우선을 특징으로 하는 제2차 5개년 계획 채택이 결정되었다.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 게오르 기우대지와 함께 출석한 바 있던 당 정치국원인 이오시프 키시데브스키와 미론 콘스탄티네스쿠는 3월에 루마니아 노동자당 중앙위원회에서 과거의 책임에 관해 게오르 기우대지를 비판했다. 이어 부크레슈티와 클루지에에서는 지식인 작가와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헝가리 봉기 직후 부크레슈티와 다수의 헝가리인이 사는 클루지, 티미쇼아라 등지에서 헝가리의 봉기자에 동정하며 생활 수준 향상, 러시아어의 필수 교육 폐지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한편에서 시위 지도자를 엄히 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의 인상, 콘스탄티네스쿠의 교육장관 임명 등 무마 정책을 실시했다. 루마니아에서 헝가리 봉기의 영향이 별로 크게 확대되지 않은 이유로서 이런 부분적 양보 정책 외에 전통적으로 좌익 지식인층이 소수인 점, 과거의 숙청 규모가 헝가리에서만큼 크지 않았다는 점, 경제면에서의 완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치면에서 당의 통제망이 보다 철저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 그 이상의 동요 가능성으로부터 게오르 기우대지 정권을 구한 것은 당시 동유럽 전체가 강하게 묶여있던 분위기 때문이었다.
1956년 6월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파우케르와 루카가 루마니아의 개인 숭배의 풍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그것을 조장했다고 하는 이유에서 키시네브스키와 콘스탄티네스쿠가 해임됨으로써 극단적 자유화 운동은 생겨나지 않았다. 1958년 11월 당 중앙위원회는 제2차 5개년 계획의 최종 연한을 마무리 짓고 1960년부터 새로운 6개년 계획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그 후 1960년 6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계획을 채택했다. 그것은 갈라치 제철소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연간 성장 목표 13%라는 급속한 대규모의 공업화 계획으로서 동유럽 제국 중에서도 가장 야심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1958년 5월 루마니아에서의 소련군 철수가 발표되었다. 원래 소련군은 헝가리와 루마니아에 관해서는 1947년 강화조약에 의해 오스트리아 주둔 소련군의 병참선 확보를 위해 주둔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1955년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체결 후 그 주둔의 구실은 소멸되었다. 헝가리 봉기 후 소련은 1956년 12월 폴란드, 1957년 3월 동독, 1957년 4월 루마니아, 1957년 5월 헝가리와 주둔군 협정을 맺었으나 루마니아만이 끈질긴 교섭 후 소련군의 철수를 실현시켰고 이는 그 뒤 루마니아의 대외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 다음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소련으로부터 벗어난 독자적 외교, 경제적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1958년 이후 루마니아의 독자적 공업화 노선은 1960년대에 들어 코메콘의 통합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1961년 소련의 제22차 당 대회 후 게오르 기우데지 정권은 흐르쇼프 노선을 따라 개인 숭배 비판을 행하고 모든 도로, 공원에서 스탈린의 이름을 없애고 1962년 3월 부크레슈티에 있던 거대한 스탈린상을 철거했다. 동시에 게오르 기우데지는 1963년 러시아어 필수 교육의 폐지, 러시아 언어, 문학대학의 격하 등 조치를 취하고 루마니아 해방에 있어서 소련군의 역할을 강조한 역사서를 수정해서 루마니아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교묘하게 탈소련화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배경으로 1963년 3월 당 확대 중앙위원회는 코메콘의 초국가 기관 창설 계획에 반대하는 결정을 했고 각지에서 이 결정을 지지하는 당 집회가 소집되었다. 1964년 4월 공산당에 의해 국제공산주의 운동 및 노동운동의 문제에 관한 루마니아 노동자당의 입장에 관한 성명이 발표되자 루마니아인들은 각국의 주권을 초국가적 기관에 이양하려는 것에 크게 반발했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를 기초하는 원칙은 완전한 평등된 국가적 주권과 이익의 존중, 상호 이익 및 동지적 협조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루마니아 지도부는 야심적 공업화를 수행하는 무기로서 과거의 전통에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1963년에 유명한 공개 논쟁에서 발전한 중국과 소련 대립에 있어서도 루마니아는 1964년 3월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시키는 등 중국과 소련 간의 화해와 논쟁 중지를 위해 활약했다. 1963년 4월 중국과 통상협정을 맺음으로써 루마니아는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유럽 제국 중 그 해 대중무역이 증가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알바니아와 관계가 개선되어 1962년 초 소련을 모방해 한때 철수한 주 티라나 루마니아 대사가 1963년 3월 다시 부임하게 됨에 따라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의 양국 간의 통상협정이 맺어졌다. 한편 1964년 5월 게오르게 가스톤 마린 국가계획위원회 의장의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7월 이온 게르게 마우레르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한 이후 외교 통상면에서 서방 제국과의 관계도 급속히 긴밀화되었다. 이를 통해 서서히 루마니아의 다각 외교가 개시되었다. 루마니아에서는 1965년 3월 게오르 기우데지가 사망하고 당 제1서기의 후임에는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국가평의회 의장의 후임에는 키부 스토이카가 각각 취임했다. 그 중에서도 차우셰스쿠는 게오르 기우데지에게 신임을 받아 1954년 당 서기에, 다음에 정치국원에 임용되고 수년 동안 당 조직 문제의 책임자로서 지위를 견고히 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독자적 경제건설, 민족주의적 입장, 신중한 민중화라는 게오르 기우데지 노선을 계승하면서 당내와 외교의 양면에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차우셰스쿠 노선을 확립했다.
같은 해 7월 노동자당 제14차 대회이지만 당명을 공산당으로 고치고 대회도 공산당 제9차 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개최되고 직명을 제1서기에서 서기장으로 바꾼 차우셰스쿠는 공업화야말로 독립과 국가 주권을 보증하는 결정적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회에서 승인받은 신헌법은 국명을 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고치는 것 외에 전후 해방 시기에 소련의 역할을 강조한 헌법 전문을 모두 삭제하고 1964년에 당 성명의 기조를 채택했다. 이것은 8월 20일 대국민의회에서 채택되고 발표되었다. 또 이 대회는 국민 총생산을 연평균 10.5% 성장시킨다는 야심적인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실행한 신 5개년 계획을 채택하게 된다. 1970년대 루마니아의 산업 구조는 큰 변화를 계속해 전체 근로자 중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1950년에 74.1%에서 1970년에는 49.1%로 그리고 1973년에는 42%로 감소했다. 또한 1965년 이후 일찍이 숙청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시작되고 1967년 말에는 정치범의 특사가 있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외교적으로 자주 노선을 채택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간섭을 탈피해왔으나 국내적으로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헝가리의 경우처럼 대담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는 채택하지 않고 매사에 당의 지도성을 강화했다. 루마니아 공산당은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교해 늦게 시작한 경제개혁을 1967년 12월 전국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기업 간의 직접 계약을 확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 대회가 당과 정부 기관의 일원화를 결정한 것이다. 차우셰스쿠 당 서기장이 국가 원수를 겸임한 것 외에 각종 수준에서 당 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합병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 조치는 행정의 능률화를 깨하고 동시에 당 독점권을 더욱 철저하게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차우셰스쿠 정권은 대외 정책에서 전임자보다도 더욱 선명한 자주적 노선을 주창했었다. 코메콘 내부에서의 국가 주권 옹호의 주장은 이번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의해 논의되었다. 1965년 1월 바르샤바 기구정치자문회에 있어 루마니아는 소련의 상설위원회 설치 제안에 반대했고 9월부터 10월에 걸쳐 교섭이 분주히 진행되었다. 1966년 5월 7일 차우셰스쿠는 당 창립 45주년 기념식전에서 루마니아 공산당은 나라의 독립과 루마니아 민족 및 통일, 민족 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루마니아 국민은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계승자이다 라고 말하고 코민테른을 비판함과 동시에 군사 블록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1967년 1월 루마니아는 동독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독과 국교를 수립하고 4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유럽 공산당 대회에 불참했으며 6월에 중동 전쟁에 관해 소련 및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자주 노선의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했다. 중소 대립에 관해서도 루마니아는 소련이 주도한 공산 중국 탄핵을 위한 국제회의에 반대하는 한편 서방 측 제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접촉은 게으르 기우대지 정권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루마니아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소련의 비중은 1960년 40.1%, 1965년 38.8%, 1967년 28.2%로 해마다 감소되었다. 1968년 체코의 군사 개입 때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는 즉각 합동회의를 열어 군사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강력히 비판했으며 이때 노동조국방위대가 루마니아 국내에서도 결성되었다. 그 후 소련이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전에 루마니아는 후퇴해서 1969년 봄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합동훈련에 참가하고 6월에 세계공산당 대회에도 대표를 보내어 유보로서 회의의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해 8월 루마니아는 닉슨 미국 대통령을 초대해 암암리에 소련을 견제했다. 그 직후 열린 제10차 공산당 대회에서 차우셰스쿠는 당의 지도권과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신 5개년 계획의 요점, 과거 숙청에 대한 게으르 기우대지의 책임 등에 관해 연설하면서 조국의 방위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1970년 7월, 1968년 2월 이후 소멸된 소련과 루마니아의 신5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체결되고 대소 관계는 한때 개선되었다. 차우셰스쿠의 1970년 6월 프랑스 방문, 10월 미국 방문,
1971년 6월 중국 방문으로 보아 루마니아의 다각적 외교 노선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공산주의 동유럽 국가의 다원화의 가능성에 길을 열어주는데 어느 의미로는 매우 기여한 편이었다. 1996년 당시 2,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루마니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불가리아 왕국의 불안 속에 벗어나 루마니아 왕국을 키웠다. 인종적으로 라틴계에 속하며 일부 헝가리인을 포함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소련에게 영토를 빼앗긴 기억 때문에 매우 반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루마니아의 왕국이 붕괴되고 1947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인민공화국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동유럽 혁명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민주적 체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1965년부터 1989년 사이 24년간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민족적 공산주의와 신스탈린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루마니아의 전제적 지배자로 군림했다. 루마니아는 19세기 이래로 민족적, 민중적 반란의 전통이 강한 지역이었는데 1947년 곧장 공산당이 독재체제를 수립했다. 발칸반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공산 정권 수립 과정이 그처럼 강압적이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불가리아나 유고슬라비아와 달리 루마니아에서는 토착 지배 계급이 매우 강했고 비교적 서구 지향적인 도시에 중산 계급이 존재했으며 강하게 반러시아적 정치 문화가 존속한 탓이었다. 루마니아는 결코 소련의 충성스러운 체제는 아니었으며 1960년대 내내 소련 공산주의와 대립했다. 동시에 공산 중국과는 친교했다. 루마니아의 공산 체제는 차우셰스쿠 지배 동안 매우 인민주의적이면서도 권위주의적이었다. 그 이유는 루마니아에서 정치 결정은 차우셰스쿠 개인과 그 가족 및 측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권력은 이들에게 독점되어 있었고 법적 절차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결핍되었다. 대다수 국민은 제도와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적이거나 수동적이며 무지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현상은 차우셰스쿠의 몰락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새 정부 하에서도 권위주의적 독재자와 엘리트는 비계몽된 대중을 동원하거나 직접 접촉함으로써 정치 변화를 일으키고는 했다. 1980년대 말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가 경제적 위기에 부딪히면서 국내외 불만이 증폭되어 갔다. 차우셰스쿠는 사회주의 체제의 오류와 실수는 사회주의 이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의 잘못된 시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89년 동유럽 혁명으로 구공산권이던 동유럽 각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굴복, 붕괴하는 등의 민주화의 바람이 불자 루마니아의 독자적인 노선을 고집하면서 폴란드와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팔아먹고 자본가들에게 굴복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학자인 오타시크의 시장경제 지향의 개혁을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또한 차우셰스쿠는 다원주의를 원하는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이양해 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공통된 하나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교조적 입장에 대항해 루마니아는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차우셰스쿠는 폴란드의 자유노조인 자유연대의 형성을 막기 위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국가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5주 뒤 1989년 12월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도시 티미쇼아라의 시민들은 처음으로 압제국 루마니아의 전통을 깨고 차우셰스쿠 체제를 비판하는 헝가리계 퇴케시 라슬로 신부를 비밀 경찰의 체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의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티미쇼아라는 바나트주의 수도로서 여기에서는 특히 인종과 문화가 혼합된 지역이었다. 이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저항 세력 중 약 2천여 명의 사상자가 생겨났다. 이 저항은 트란실바니아로 확산되면서 서서히 격렬한 전국적 시위로 전환되는 사태로 비화되었다. 티미쇼아라 봉기는 민주주의 열망과 소수민족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로 시작되었으나 수도 부쿠레슈티로 확산되면서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차우셰스쿠는 경제 원조 문제로 이란을 방문 중이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12월 21일 수도 부쿠레슈티의 혁명광장에서 반사회주의적인 반란자를 탄핵하기 위해 대중집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군중은 그의 집권에 등을 돌리고 차우셰스쿠 물러나라는 구호와 함께 공격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놀란 차우셰스쿠는 건물 발코니에서 후퇴했고 보안 경찰이 탱크와 진압가스로 반란자들을 유혈적으로 진압했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물러나지 않았고 곧 혁명광장에서는 혁명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군중들의 시위에 곧 지식인, 청년 세대, 시민들이 총탄을 발포하는 비밀 경찰과 군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중심부로 가세, 집결하면서 시민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갔다.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시민들에 대해 국방장관 바실레 밀레아 장군은 서기장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고 이후 의문의 암살을 당했다. 곧 혁명 군중은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텔레비전 방송국 등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루마니아에서 혁명이 발발했음을 방송했다. 이어서 7만 5천 명의 세쿠리타테는 무장한 민병대와 충돌하게 되었고 심지어 시위 진압을 위해 파견된 정규군이 오히려 혁명 군중에 합류했다. 루마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건물, 왕궁, 대학교, 국방부 건물과 텔레비전 방송국 센터는 양 세력 간의 격전지로 변했다. 이 폭동으로 수천 명이 사살되었으나 민중은 오랫동안 증오하던 억압적인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 이에 놀라 달아나던 차우셰스쿠 부부는 피신 중에 체포되어 크리스마스 날 총살, 처형되었다. 이로써 1989년 이러한 루마니아의 변화는 같은 시기에 비폭력, 평화적으로 반공산당, 민주화 혁명을 거치며 공산당 독재 정권이 무너졌던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같은 동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제도적으로도 불안정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사실 1989년 크리스마스 반란의 큰 수혜자는 민중이나 소수민족 또는 민주 세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이 권력을 차지한 차우셰스쿠 측근의 최고 당 지도자들이었다. 1989년 12월 이온 일리에스쿠가 지도한 민족 구국 전선은 12월 26일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 1996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루마니아의 민중적 조직은 너무 취약하며 산만했기 때문에 구 엘리트의 정치 조작에 대항할 수 없었다. 야권 세력은 당 기관지나 출판물, 건물, 조직적 망이나 큰 지도부를 가지지 못했다. 이에 비해 민족 구국 전선은 모든 국가의 재원, 언론기구, 경찰기구를 독점했다. 곧 부크레슈티 대학은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민주적 지식인과 대학생들은 엄한 검열과 감시하에 놓였으며 트란실바니아의 헝가리인과 유대인 역시 탄압을 받았고 체포되거나 구금되었다. 1990년 1월부터 수십 개의 정당이 조직되었다. 가장 큰 두 개의 정당은 도시민을 대표하는 민족자유당과 정통적인 소농층을 대변하는 민족농민당이었다. 농민당은 나중에 기독교 민주 민족농민당으로 계층했다. 그러나 정당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루마니아 국민들 사이에 계층의 유대감이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대체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은 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연속성을 원했다. 과거 동유럽이나 발칸 지역에서 공산당원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10%에서 15%였으나 루마니아에서는 거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어 그 수는 380만 명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신생정당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1990년 선거에서 민족자유당의 득표율은 6%, 민족농민당의 득표율은 3%에 그쳤다. 이에 비해 공산당의 기초를 둔 민족구국전선은 60%의 득표율을 획득해 압승을 거두었다. 한편 소수민족 정당인 루마니아 민주-헝가리 연맹은 7% 이상의 득표율을 거둠으로써 두 번째 정당의 지위를 획득했다. 일리에스쿠는 85% 투표 득표율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격심했기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민중적 지지나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선거 이후 트란실바니아 지역과 구 루마니아 지역 사이의 대조는 점점 더 현저해졌다. 트란실바니아의 유권자는 극우 민족주의자와 자유민족주의자들로 양극화를 이루면서 민족 구국 전선에 대해 양극단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 차우셰스쿠 정권 시절에 강제적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무수한 루마니아인들이 트란실바니아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후일 이들 중 상당수가 매우 유리한 취업, 승진, 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누렸으며 이들은 강하게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었다. 이에 비해 토착 트란실바니아인들은 매우 서구 지향적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티에서도 트란실바니아 지역에서와 같은 양극단의 경향이 나타났다. 계몽된 시민들은 점차 그들의 혁명이 왜곡되어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거 이후 새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적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화된 조직이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은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양상으로만 나타났다. 1990년 6월 13일에서 15일 수도 부크레슈티에서 약 1만 명의 광부들이 투입되어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이른바 1990년 6월 광부 폭동 사건이 발생했다. 1990년 5월 선거 이후 루마니아 정치체제는 마치 이온 일리에스쿠 개인에 의한 쇼와 같았다. 강요들은 대부분 그의 측근들이었고 노멘클란트라의 사람들이었다. 그의 측근 피터 로마는 선거 이후 총리로 임명되었다. 로마는 보다 젊고 실용적인 노멘클란트라의 인물이었다. 양자는 전통주의와 근대주의 또는 민족주의와 유럽파라는 등식으로 구분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는 루마니아의 고립성과 개혁 부재에 점차 불만을 느끼고 이온 일리에스쿠 체제를 비판했다. 양자는 곧 정치적으로 대립해서 일리에스쿠는 로만을 반역자로 규정짓고 다시 광부를 동원해 그를 제거하고자 했다. 로마는 피신하고 사임했다. 일리에스쿠의 두 번째 수상인 테오도르 스톨로야는 비당원 기술 전문가 출신으로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자유당의 임무를 내각의 일부 포함시키는 유화적 제스처를 썼다. 1991년 2월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루마니아는 헌법을 채택했는데 프랑스형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은 최고 국가방위위원을 겸직하고 총리와 내각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었다. 루마니아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 매우 약화되었고 견제와 균형의 구조는 결여되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당의 지도권을 장악했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그의 권한하에 놓이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외에 또 다른 루마니아의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은 끊임없는 민족주의적 전통파와 유럽적 근대화파 사이의 긴장과 불화에서 나타났다. 결국 1992년 민주민족 구국전선은 둘로 쪼개어졌다. 일리에스쿠는 민족주의적 전통파를 주도해서 민주민족 구국전선으로 개칭하고 두 번째 집단인 근대화파는 반일리에스쿠 입장을 취했던 피터 로만이 주도해 민주당을 창당했다. 곧 루마니아 전 야당들은 연합해서 1992년 9월 선거에 루마니아 민주공회를 형성해 민주민족 구국전선과 경쟁했다. 1992년 9월 선거에서 여당은 제1당의 지위는 유지했으나 27.7%의 득표율에 그쳐 정치적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민주공회는 20%의 득표율을 획득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에스쿠는 루마니아 민주공회가 내세운 후보자인 부카레스크 대학 총장이었던 에밀 콘스탄티네스쿠와 경합해 1차 투표에서는 31.24% 대 47.34%, 2차 투표에서 61.43%를 획득하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민족 구국전선에 대한 민중의 지지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리에스쿠가 당선된 것은 심각한 선거구의 불균형 탓이었다. 국민선거위원회는 상하원을 포함한 투표용지의 12%가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였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당국에 의해 탄압받았다. 루마니아에서는 지역적 분열로 인해 80여 개의 군소 정당이 난립했고 단지 8개 정당만이 의회 의석을 획득했다. 루마니아 민주공회는 첫 승리를 거두었으나 승리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끊임없는 이합집산으로 말미암아 일리에스쿠 정권의 강력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루마니아 정치 구조의 제3의 변수는 민족주의적 구호를 내세운 군소정당의 탄생이었다. 대루마니아당과 루마니아 민족통일당 같은 민족주의적인 정당들이 여론의 압력 탓으로 민주공회는 헝가리인을 위시한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매우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이 야당의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1992년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루마니아 민주공회를 떠난 민족자유당이었다. 공산주의적 정당들은 선거 이후 민주민족 구국전선을 중심으로 연립해서 무소속 출신의 기술 관료인 니콜라이 버커로이우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했다. 이 연립 내각은 내부적으로 약간의 변동을 거치면서 1996년 가을 선거까지 지속되었다. 인민주의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제 구조하에서 버커로이우 정부는 주요 쟁점에서 의회와 타협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했다.
그러나 이 내각은 정치적 권위의 유지에 결정적이라고 보는 국립 언론 매체나 안보 영역에 대한 감시 감독의 역할을 결코 의회에 내주지 않았다. 1992년 선거 이후 헝가리에 근접한 트란실바니아와 루마니아 사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입장이 점차 양극화되어 갔다. 이 양극화는 전통주의적, 민족주의적 정당들과 근대화, 유럽화를 지향하는 정당들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리에스쿠 정부는 실질적으로 반서구적, 반지성적,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이로 인해 루마니아에서는 자연히 사유화나 시장경제체제로 향하는 경제적 변혁의 속도는 매우 느렸고 인권 문제, 특히 소수민족을 위한 권리와 제도 수립의 변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럽은 루마니아의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통합하려고 하는 외교적 노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유럽 공동체는 루마니아에게 부회원 국가의 지위를 부여했다. 1993년 7월 선거에서 일리에스쿠의 정당은 루마니아 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해서 유럽으로부터 개혁적 좌파 정당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기각되었다. 대체로 불가리아에 비해 루마니아의 개혁의 내용이나 속도는 크게 뒤지고 있었다. 루마니아의 정치 구조는 권력을 평화적으로 야당으로 이양시킬 수 있는 정도의 단합성이나 성숙성과 협상의 능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루마니아 야당들은 정치적 철새의 경향이 여전히 심하다. 1995년 초 하원에 22명의 무소속, 상원에 15명의 무소속 의원을 위시해 15개 정당이 존재한다. 정당들의 분열과 합병은 같은 계보 내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극단적 민족주의적 정당들이 우세해지는 경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민주적이거나 자유주의적 정당은 너무나 이질적 요소들이 혼합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화를 추진시키기 위한 시민적 조직이나 운동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지만 지도부들이 아직도 공통의 이해보다는 개인적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탓으로 내분이 심해 여당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1992년 선거에서 승리한 일리에스쿠 정부는 붕괴의 여파로 인해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적 체제를 대안으로 삼았다. 1996년 자유의회 선거 이후에도 루마니아가 과연 민주주의적 전환에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적 전환의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큰 논란이 일 정도였다. 물론 1996년 11월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변혁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더 유력하다. 과거 차우체스쿠 체제의 낡은 유산과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민주적 외양을 띤 권위주의와 정치적 통제 그리고 여론 조작이 판을 치고 있었다. 루마니아의 이 같은 지연된 정치 발전은 발칸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 구국 전선과 일리에스쿠를 중심으로 한 전통파는 여전히 과거 공산당 간부들이 운영하던 민족주의적 세체를 가지고 있으며 서구적 정치 경제 모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루마니아 변혁은 여전히 관료적, 중앙집권적이며 강한 국가주의적 전통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화된 민주 절차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사회적 선동, 정치적 카리스마를 이용한 정치적 야합을 공공연히 행사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수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1989년 혁명 당시 민중들의 민족주의적인 감상과 일리에스쿠 정부와의 야합으로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점점 맹렬하게 민족적 공산주의적 시각을 선전했다. 한편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지친 국민은 약체인 자유민주주의적 정당보다는 민족적 색채를 띤 공산주의적 정당들의 연합과 선전에 쉽게 현혹되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발칸 지역의 국제정세와 여론에서 고립해 존재할 수는 없다. 자유선거, 언론의 자유, 인권, 시장경제 등의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 국내 정치의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는 계속해서 유럽 대서양 통합에 참가하고자 했다. 1996년 11월 의회와 대통령 선거는 루마니아 정치에서 획기적인 새 변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야당이 의회와 대통령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두드러진 선거상의 부정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루마니아 민주공회는 라두 바실이 지도하는 민족농민당과 1996년 이전에 피터 로만이 창당한 사회민주연합의 지원을 받아 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
루마니아 민주공회는 30.2%의 득표율과 의회에 122석을 확보했다. 이것은 루마니아 민주정치에서 야당의 첫 승리였다. 드디어 1996년 말 이 정당은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연합의 참여로 빅토르 초르베아를 수상으로 해서 새 연립 내각을 형성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공회의 후보자인 에밀 콘스탄티네스쿠가 1차 투표에서는 28.2%의 득표율로 32.2%를 획득한 이온 일리에네스쿠에 이어 2위를 했으나 2차 투표에서는 야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54.4%를 획득해 일리에네스쿠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와 같은 선거의 결과는 루마니아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1997년 2월 빅토르 초르베아는 루마니아 경제위기 경영과 사유화를 위한 충격요법으로 긴축 정책을 선언했다. 그해 8월 그는 다시 적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국유 산업체에게 폐쇄 조치를 하고 국제정치 면에서도 새로운 개방을 위한 정책을 시도했다. 빅토르 수상은 3월 헝가리를 방문해 5개 협정안에 서명했다. 이것은 양국 사이의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루마니아 국내에서는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연합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 루마니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호해 상호 조약을 체결해서 양국 사이에 오랫동안 역사적 쟁점으로 남겨져 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 1997년의 루마니아 선거는 루마니아 국내 민주화와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루마니아는 시장경제 도입이나 사유화, 그리고 경제적 경쟁력 회복의 속도가 매우 지연되어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루마니아의 정치적 지도부가 과연 위기 관리 면에서 능력을 발휘해 민주화의 길에 성공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다시 민중이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권위적 인민주의 체제로 돌아설 것인지 하는 문제는 발칸 지역의 새로운 모델로서 전 유럽인의 공통된 관심사로 남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이 같은 파열음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대침체 이전까지 상당한 고성장을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2년 이후 정상 궤도에 올라섰으며 2015년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역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 고소득 국가 대열 진입을 앞두게 되었다. 2004년 3월 29일 나토에 가입했으며 2007년 1월 1일에는 불가리아와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2015년 11월 빅토르 폰타 총리가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사퇴한 뒤 1년 이상을 과도 내각이 이끌었다가 2017년 1월 4일 사회민주당 소속의 그란데아누가 총리가 되었다. 2017년 루마니아 정부가 부패 사범들을 풀어주겠다고 밝히자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결국 부패 사범을 사면하겠다는 조치는 철회되었다. 하지만 다시 부패 범죄의 처벌을 완화하려고 하자 루마니아 내 사법부와 클라우스 이오한니스 대통령이 이를 비판했고 미국과 EU도 비판했다. 루마니아는 2018년 10월 6일과 7일 헌법상의 결혼 개념을 배우자 간 결합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루마니아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국민투표에서 무산되었다. 2018년 12월 1일 제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겸 근대 국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 등 행사를 치렀다. 헝가리로부터 받은 트란실바니아 도시 알바 이울리아에서 가졌으며 그 와중에도 부크레슈티는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로 여전히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2019년 2월 23일 부크레슈티에서 루마니아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되었다. 2020년 12월 6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절대 다수표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난 것으로 출구조사가 발표되었다. 사회민주당이 승리하자 총리는 사퇴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5일 시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루마니아는 지리적으로 남유럽 국가지만 동구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동유럽 국가로 분류한다. 냉전 이후의 분류에 따르면 중부 유럽과 남유럽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다만 트란실바니아 지방은 중앙 유럽으로도 분류되고 특히 남부의 왈라키아, 남동부 흑해에 접한 도브르자 북부 지방 등은 남유럽으로도 분류된다.
트란실바니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오랜 헝가리의 지배의 영향으로 문화적으로는 헝가리 문화와 게르만 문화, 종교적으로는 카톨릭과 칼뱅파의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 왈라키아와 몰다비아 등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오래 받아 오스만 특유의 종교적 관대함의 영향으로 종교적으론 정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고 문화적으론 지배국인 티르키의 문화와 주변의 남슬라브 문화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같은 나라고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살지만 험준한 카르파티아 산맥을 기점으로 동과 서는 완연히 다른 문화색을 보인다. 루마니아의 하체그 분지는 공룡 화석으로 유명한데 특이하게도 이곳에서 발견되는 공룡들은 근연 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의 공룡들보다 훨씬 작았다. 학자들은 이곳이 백악기 당시의 섬이었을 것으로 보고 이 공룡들은 섬 외소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장 거대한 익룡 하체고프테릭스의 화석도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2004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다이노소어 플래닛과 2011년 B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플래닛 다이노소어에서 이곳이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루마니아 기후는 여타 동구권 국가들처럼 수변 대륙성 기후를 띈다. 흑해 연안은 비교적 온난하고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는 내륙 지방은 겨울이 아주 춥고 눈이 많이 온다. 의외로 루마니아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영향권에 있어 지진 위험지대로 분류된다. 특히 브란체아주가 큰 규모의 지진이 역사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1802년 10월 26일 브란체아주에서 M7.9의 지진이 발생했고 1977년 3월 4일 브란체아주에서 M7.4의 지진으로 1578명이 사망하는 대재해가 발생했다. 2020년 1월 31일에도 브란체아주에서 M5.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유독 내륙에 있음에도 브란체아주는 루마니아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다발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 이유는 브란체아주는 지각판 3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의 언어는 루마니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라틴계 로망스 어군이 있다. 로마인들을 모두 쫓아낸 이후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등이 루마니아 땅에 들어왔는데 언어적으로 블라흐인의 영향으로 민중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다. 슬라브계가 대거 동유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위 슬라브 국가들에게서 받아들인 차용어가 꽤 있고 서쪽 로망스어들과는 꽤 차이가 있어서 동로망스어로 분류된다. 근대 이전에는 슬라브어의 영향이 더 셌으나 근대화 시기에 의도적으로 라틴 계통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다른 형제 로망스어로부터 근대 어휘를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슬라브계 단어는 배척하는 언어 정화 운동이 있었다. 루마니아에도 상당수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수민족의 언어로 헝가리어, 독일어가 쓰인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루마니아의 주요 외국어인데 특히 프랑스어인 경우엔 루마니아가 프랑코포니 회원국이라는 점과 루마니아의 EU 가입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이주한 것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반러 감정이 있어서 러시아어 사용자는 많지 않다. 단 리포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러시아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지만 러시아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소수민족 정당들에게 봉쇄 조항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소수민족 정당들이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헝가리 민주연합을 제외하면 일석남직 차지하는 소수 정당이다. 루마니아의 교육은 만 6세에 처음 입학하고 초등학교 과정은 6살에서 9살, 중학교는 10살에서 13살, 고등학교는 14살에서 17살 모두 4년이며 대학교는 보통 18살에서 20살 과정인 3년이지만 볼로냐 시스템에 의거해서 법학은 18살에서 21살인 4년, 의학과 건축학은 18살에서 23살인 6년 과정을 수료해야 학사를 취득할 수 있고 대학원에서는 석사 학위를 따려면 2년, 박사 학위 취득 시에는 3년을 다녀야 한다. 루마니아에서는 학사 학위를 최소 만 21세에 취득하는 셈이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조금씩 가르치면서 중학교 1, 2학년 때는 라틴어를 가르치지 않지만 중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가르친다.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제2 외국어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주로 독일어, 프랑스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 루마니아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시 바칼로레아 시험을 봐야 하는데 루마니아는 전국이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경쟁이 유럽 국가치고 아주 치열하다. 참고로 루마니아에도 문과와 이과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전공까지 나누어져 있다. 대학교는 루마니아 내 최고 명문 대학인 클루즈 대학교,
이아시 대학교와 부크레슈티 대학교가 있다. 부크레슈티 대학교의 경우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처럼 부크레슈티에 있던 여러 교육시설을 통합해서 개교했기 때문에 학부별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 루마니아의 인구는 현재 퍽 줄었으나 그래도 동남유럽의 인구 대국이다. 유럽연합에서 인구수가 폴란드에 이은 영국이 탈퇴 전에는 7위였지만 현재는 6위이며 유럽의회에서도 705석 중 33석으로 1000만 명대 이하인 다른 20여 개 국가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다. 냉전 시기에도 유고슬라비아 전체와 인구가 맞먹었고 현재도 면적이 훨씬 큰 우크라이나의 4천만 인구에 뒤지지 않고 있다. 주 민족은 루마니아인, 주요 소수 민족으로는 트란실바니아의 헝가리인과 세케인이 있고 집시, 독일인 등도 소수 민족으로 존재한다. 2000년대 초만 해도 2300만 명 정도였으나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긴 마찬가지라서 90년대부터 대대적인 이민의 물결이 불었고 언어적으로 비슷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지로 이민이 많았으며 2010년대 들면서 독일로의 이민이 급증했다. 이로써 인구는 1900만 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2010년대 들어 1.2에서 1.3명대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2010년대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020년대에는 합계 출산율 1.8명대로 서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했다. 그러나 저출산 세대가 한창 사회에 진입하고 있을 때 반등한 것인지라 불가리아, 세르비아보다는 낮기는 해도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루마니아인은 전미사 뭐뭐 에스코로 끝나는 이름이 많은데 이 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점이라 할 만하다. 로마인의 이름의 흔한 전미사 뭐뭐 우스에서 S가 탈락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특이점으로 2002년 기준으로 집시가 인구의 1.8%인데 비공식 집계로는 11%나 된다고 하며 이는 차우셰스크 공산 정권 시절 루마니아가 인도주의 국가임을 내세우기 위해 대규모 집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루마니아 내 집시들은 1989년 민주화 이후로 루마니아의 경제 사정이 한동안 좋지 않아서 복지 혜택이 변변치 않고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던지라 많은 집시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유럽으로 대거 이주했으나 서유럽에서도 돈을 더 벌 수 있다 해도 빈민층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루마니아에서 빈민층으로 사느니 서유럽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이민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대침체로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시들을 대거 추방하기 시작해 루마니아로 귀환하는 집시들이 증가했으며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루마니아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저출산과 해외로 나가는 이민으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저출산 세대들이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있는지라 문화적으로 차별을 할지언정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집시를 마냥 외면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게 되었다. 물론 집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루마니아 교도소 수감자 중 80% 이상이 집시인 통계가 있으며 집시라는 이유로 암묵적인 가중처벌이 심하다고 한다. 루마니아 정치는 다당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제에 가깝다. 루마니아 헌법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치 구조는 상징적인 국가 수반인 루마니아 대통령과 실무를 담당하는 총리가 있는 이원집 정부제이지만 프랑스와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고 정부가 형성될 때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거 기간 도중 사망한 후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당선까지 가능하다. 소수민족 정당들도 의회에 많이 진출해 있다. 이는 루마니아 선거법에 따라 소수민족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원 선거에 한해 봉쇄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끔 일종의 특례를 주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 별로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민족들의 정당들도 의회 정치에 꽤 참여를 하고 있다. 트리아농 조약으로 루마니아에 잔존하게 된 헝가리인과 집시들은 물론이고 독일인, 알바니아인, 튀르크인, 도브르자 타타르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이탈리아인, 그리스인, 마케도니아인, 우크라이나인, 루신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폴란드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등 많은 민족들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있다. 물론 헝가리계 정당인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연합을 제외하면 1석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이하게도 루마니아 왕국 시절의 왕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왕가가 외세인 소련에 의해 강제로 축출되었고 미하이 1세 등의 노력으로 왕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왕정 복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루마니아인들이 옛 왕실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다.
그럼에도 왕정 복고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왕실에는 호의적이면서도 공화정 유지 의견이 더 크기 때문이다. 2016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1989년 혁명 때 공화정이 아니라 군주제를 택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당장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62%가 공화정 유지, 21%가 왕정 복고를 선택했다. 2024년 대선에서 칠러 성향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에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가 재검표를 했으나 재검표 결과 결선 진출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칠러 후보나 러시아는 연관이 없고 오히려 친유럽 성향의 루마니아 국민자유당이 틱톡 인플루언서들에게 자금 지원을 한 것이 드러나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루마니아는 현재 유럽연합의 일원이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플로이 HT 유전이 바로 루마니아에 있어서 한때는 석유를 자급했으나 최근엔 수요가 늘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게 되었다. 그 외에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5%가 이 나라에서 나온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2018년부터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었다. 루마니아 인근의 헝가리,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땅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며 농업이 발달해서 밀, 옥수수, 포도, 해바라기 씨 등이 세계 생산량 상위 10%에 들어간다. 맥주가 물보다 싼 나라지만 맥주보다도 포도주의 품질로 유명하다. 기후가 포도 생산에 적합해서 포도 생산량이 매우 많다. 공산주의 집권 기간에는 한국처럼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몰아주는 경제 구조를 띄었고 중공업 위주로 성장했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점차 외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1981년에 외채액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났으며 1981년 성장률이 1%로 떨어지는 불황기를 맞이했다. 루마니아 정부에서 외채를 갚기 위해 수출 위주 경제 정책을 펴면서 산업 생산을 위해 가정용 전력의 공급을 크게 줄이고 온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급시키는 등 민생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1988년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외채를 다 상환했으며 차우셰스쿠도 1989년 말에 축출되어 긴축 정책이 중단되나 싶었지만 외채가 한 푼도 없던 나라가 되었음에도 가격 자유화와 민영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가 통제에 실패했고 민생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다. IMF로부터 다시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으며 GDP 감소는 1992년까지 지속되었다. 차우셰스쿠 때 물자 구조 조정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에는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되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많은 루마니아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되었다. 자본주의 전환기 경제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199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루마니아인 65%가 차우셰스쿠 시절이 나았다고 할 정도였다. 2000년을 기점으로 루마니아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유럽연합 가입 이후 경제가 제조업을 위주로 크게 증진되었다. 경제 성장률이 동유럽에서 높은 편으로 1996년부터 2024년까지의 루마니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04%였다. 의뢰 동유럽 국가가 그렇듯 EU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높은 인적 자본이 힘입어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일구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에 세계은행 지정 고소득 국가에 포함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2088달러로 5년 전인 2019년에만 해도 1인당 GDP가 불과 12,483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영내권 국가들 중에서는 성장세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선진국의 최소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1인당 GDP 24,342달러를 상당히 따라잡은 21,570달러이다. IT 분야는 대표 회사들은 적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편이다. HP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진출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럽 데이터 센터가 루마니아에 있다. 이러한 탓인지 인터넷 속도 순위를 보면 루마니아는 상당히 높은 순위에 랭크된다. OEC에 따르면 2021년 루마니아는 917억 달러를 수출하고 1140억 달러를 수입, 22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기계류, 수송수단, 금속류이며 이 상품군들은 전체 수출의 55.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기계류, 화학제품류, 금속류, 수송수단이며 이 상품군들은 전체 수입의 59.4%를 차지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프랑스, 튀르키예이다. 유럽 쪽에서는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이름 붙을 정도로 농업에 강한 편이지만 한국에는 프랑스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초원의 이미지가 강한 탓에 그리 알려진 게 없다. 대신 대표 제품이라고 할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유럽 시장에서 저가 차량으로 소문난 자동차 제조기업 다치아가 있다. 자동차 생산량으로는 세계 26위일 정도로 연간 50여만 대를 생산하며 세계 26위로 한국의 8분의 1, 폴란드의 60여만 대와 비교된다. 제조업 전체로는 연간 470억 달러 정도로 한국의 10분의 1, 폴란드의 1,300억 달러에 크게 뒤지고 있다. 국내에 알려진 것들은 안티에이징의 선두주자인 제로비탈 화장품이 있고 안티바이러스 업체인 비트디펜더가 있다. 둘 다 각각 한국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다. 비트디펜더는 인지도는 다른 국의 제품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국내에서 기술 OEM으로 10개 가까운 업체들이 사용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외신 보안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비트디펜더 엔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안티바이러스 제품은 알약과 하우리, 바이러스 체이서, 자동화 솔루션인 RPA 업체 중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이패스 역시 루마니아 기업이다. 또한 워드프레스 테마 제작사 중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헤스티아, 젤리플라이트, 네베 등의 테마를 제작한 유명 테마 제작사인 테마이슬도 루마니아 기업이다. 데이터 브릭스 창업자인 마테이 자하리아도 루마니아 출신이다. 필립 모리스의 전자담배인 아이코스가 히츠는 루마니아에서, 테리아는 그리스의 권력 공장이 있는데 히츠 제품을 피우는 흡연자라면 한국에서 구매한 포장지에서도 메이드 인 루마니아라는 낯선 이름을 만날 수 있다. 루마니아 군대는 냉전 시절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발칸반도 방면군 주력이라 평가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으나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붕괴된 이후 루마니아가 2004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규모가 대대적으로 감축되었고 약 7만 명 남짓한 중소규모 군대로 개편되었다. 차우셰스쿠 정권의 누적된 실정과 후임 민선 정부의 무능 때문에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등 루마니아의 경제는 2000년대까지 암울했기에 루마니아군의 예산 사정은 영 좋지 않았다. 그래도 구소련의 구식 무기들을 대체할 능력은 있었기에 기존에 보유하던 구소련제 중에서 쓸 일이 없는 여러 장비들을 소수만 남기고 퇴역시키거나 창고로 집어넣었고 MiG-21 랜서나 TR-85M1 같은 일부 병기들을 나토 수준에 맞추어 서방제 장비들로 개량해서 운영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나토 가입국으로서 코소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평화유지군으로서 병력을 파병하는 한편 미국, 유럽제 장비들을 대거 도입해서 나토 규격으로 무기체계를 전환하는 중이다. 2014년 크림 위기 이후로 러시아의 위협이 확실해지면서 2025년까지 예정된 중장기 군 현대화 계획을 서두른다고 한다. 루마니아는 현재 칠러 성향 지도자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세르비아의 알렉산더르 부치치 등에게 잠재적으로 포위된 상태이다. 한편 마땅한 군함 없이도 넵튠 대함 미사일을 잘 이용해 A2AD 전략을 선보이는 우크라이나 해군의 분투로 러시아의 오데사 상륙작전은 2024년 4월 시점에서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지만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크게 악화되어 러시아가 향후 드니프로강을 도하하는 데 성공해 오데사를 함락시킨다면 같은 민족이면서 현재 친EU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마이아 산두 대통령의 몰도바를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를 이용해 압박해 루마니아에도 큰 부담을 가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폴란드 이상으로 루마니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군이 서쪽으로는 자카르파티아, 체르니우치 축선에 주둔하고 동쪽으로는 오데사, 키시너우 축선에 주둔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헝가리가 루마니아를 공격하기 위해 EU를 탈퇴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쉥겐 조약을 무시하고 국경을 봉쇄하면 루마니아는 러시아군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흑해 연안 항구 도시인 콘스탄차 외에는 외부로 가는 모든 길이 끊긴다. 루마니아 육군은 TR-85M1과 MLI-84M, 라롬과 같은 자국제 중장비들의 개량형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루마니아군 현대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의 무기체계를 나토, EU 표준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그와 동시에 MATV, 피라냐3와 같은 수송 차량들 및 호크 대공 미사일, 게파트 등의 중고 방공 장비들을 2000년대 중후반에 도입해 보조 전력을 먼저 나토 규격에 맞게 표준화했다. 2010년대에도 현대화 노력은 계속되어 2017년에는 가상 적국들의 탄도탄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PAC-2 GEMT, PAC-3 MSE 7개 포대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에는 노후 다연장 로켓들을 대체하기 위해 M142 하이마스 54문의 구매를 확정했다. 2017년부터 제너럴 다이맥스와 협력해 피라냐4 장갑차를 루마니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다. 2022년부터 한국의 K9 자주 곡사포 등 한국 무기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9 54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부터 차기 전차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M1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가 후보로 이야기되며 K2 흑표도 거론되었다. 우선 한 개 대대 분량의 중고 M1 에이브람스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구형 전차 대체 사업도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공군은 포르투갈로부터 도입한 F-16 전투기를 주요 전술기로 운영한다. 공군을 현대화하고자 노르웨이로부터 F-16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이후에 F-35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루마니아에 F-35 32기 판매를 허가했다. 총 72억 달러 규모로 미 의회 최종 승인 절차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2024년 9월 13일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21일 루마니아 정부가 록히드 마틴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해서 향후 초도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종교는 EU 국가 내에서 종교색이 강한 나라이다. 인구의 84% 이상이 기독교 신자임을 자처할 정도이며 이 중 루마니아 정교회가 73.6%를 차지한다. 서구, 동아시아에서 흔한 무종교인은 전체 인구의 0.8%밖에 안 된다. 공산 정권이 붕괴된 후 루마니아 정교회는 국민 종교로서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재구축했고 오늘날까지 국가적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국가 통합에 공헌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교회는 1885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에 의해 독립을 인정받았고 1925년 총대주교자 교회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루마니아 총대주교의 공식 직함은 부크레슈티 대주교 겸 몬테니아와 도브로드게아의 관구장,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리아 주교 임시 대리이다. 총대주교자 소재지는 당연히 수도인 부크레슈티에 있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몰도바까지 관할한다. 현재 총대주교는 2007년부터 제6대 총대주교인 다니엘이다. 한편 루마니아의 동방 카톨릭 교회는 종교 자유화 이후 교황청의 지원을 받아 권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공산정권 시절에 루마니아 정교회에 빼앗긴 교회 재산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루마니아 정교회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양측 간의 대립이 심해졌다. 농촌에서조차 어느 교회가 성당 건물을 사용할 것인지 그 권리를 둘러싸고 마을 사람들끼리 대립하는 사태가 생겼고 급기야 양측의 신자들이 서로 충돌했다. 동방 카톨릭 교회 이외에도 로마 카톨릭 신도들도 존재한다. 루마니아 내 로마 카톨릭 신도들은 대부분 헝가리계 소수민족 주민이 많다. 하지만 루마니아계 로마 카톨릭 신도들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특히 루마니아 쪽 몰도바의 루마니아계 로마 카톨릭 신도들이 집중되어 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루마니아의 로마 카톨릭 신도들은 그 수와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새천년을 앞둔 1999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루마니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는 교회의 대분열 이후 거의 1000년 만에 로마 교황이 정교회 주류 지역을 방문한 사건이기도 했다. 개신교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믿게 된 집시나 이민자들을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헝가리계 주민들이 믿어왔다. 대체로 트란실바니아의 언어섬과 일치하는 편이며 그 중에서도 클르지주의다. 물론 헝가리계 루마니아인이 무조건 개신교인 건 아니며 카톨릭과 개신교가 반반 정도이긴 한데 헝가리 본토보다는 많은 편에 속한다. 1989년 민주화 운동의 발단이었던 티미쇼아라도 헝가리계 개신교 신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도시다. 여호와의 증인도 이쪽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벌여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교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이주해온 튀르키예인, 그리스계 무슬림, 불가리아계 무슬림, 포마크인, 알바니아인, 보슈냐크인, 크루드족의 후손들이 믿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소수로 2022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0.4%인 76,215명만이 자신의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답했다. 특이하게도 마녀가 직업으로 인정받는 나라이다. 물론 이들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듯이 정말로 마법을 쓰는 것은 아니고 무당처럼 각종 주술이나 점수를 하는 종교인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마녀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기 전까진 마녀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마녀들은 납세의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2011년 1월 마녀를 직업으로 인정할 때 조금 일이 시끄러웠다. 마녀들이 이 세금에 대해 단체로 항의하며 정부와 의회에 저주를 내렸다고 한다. 루마니아 스포츠는 1989년 이전 공산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올림픽에서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던 올림픽 강국이었으나 민주화가 된 이후로 올림픽 메달 실적은 많이 줄었다.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러하듯 루마니아도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게오르게 하지, 단 페트레스쿠, 아드리안 무트, 게오르게 포페스쿠, 미오드라그 벨로데리치, 크리스티안 키부, 코스민 콘트라, 앙겔 요르더네스쿠, 슈테판 라두 등의 선수들을 배출해냈다. 축구 리그로는 리가 1이 있다.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이자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을 맡았던 김길식이 2007년 루마니아 리그팀인 FC 오첼룰 갈라치에서 뛴 바 있는데 리그 시장성이나 인프라라든지 많은 것들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이 죄다 튀르키예나 다른 나라 리그로 이적하면서 침체된 분위기였다. 당시 K리그를 잘 모르던 김길식의 팀 동료들이 돈을 얼마나 주느냐고 묻기에 자신이 한국에서 뛰면서 봤던 돈 이야기를 했다가 그 뒤로 줄곧 팀 동료들에게 K리그로 가고 싶으니 제발 주선 좀 해달라는 부탁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참고로 FC 오첼룰 갈라치에서 받던 돈은 한국에서 뛸 때 받던 돈의 절반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UEFA 리그 랭킹 7위까지 찍었고 2010년까지도 UEFA 리그 랭킹 10위권을 수성했으나 그 후 거듭된 몰락으로 2020년에는 UEFA 리그 랭킹 29위로 떨어졌다. 소국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동유럽 국가 중 유고슬라비아와 함께 1984년 당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 때 참가한 나라이기도 하다. 참고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던 1980년 소련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에도 참가했는데 이로써 동유럽 공산 국가 중 유일하게 두 올림픽 모두 참가한 나라로 기록되었다. 1984년 LA 하계올림픽에서 주최국 미국에 이어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이변도 일으켰다. 물론 당시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소련이 불참했던 영향도 있다. 후에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에도 참가했다. 나디아 코마네치로 대표되는 기계체조 강국이기도 하다. 특히 여자 쪽이 유명하며 코마네치뿐 아니라 다니엘라 실리바스, 도미니크 모시아누, 안드레이 라두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러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단체 출전권을 얻지 못하면서 40년 만에 노메달에 그쳤다. 2002년경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 여자 체조 선수 3명이 일본에서 누드 사진집과 이미지 비디오를 찍어서 파문이 인 적이 있다. 심지어 표지 사진을 루마니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찍어버렸다. 루마니아 체조연맹은 해당 선수들에게 5년간의 활동 금지 징계를 내렸다. 테니스에서도 유명한 선수들이 꽤 있다. 이온 티리악, 일리에 너스타세, 비르지니아 르지치, 호리아 테카우, 그리고 시모나 할렙 등이 그랜드슬램 단 복식 우승 경력이 있고 그 외에도 몇 명의 랭커들이 꾸준히 나오는 편이다. 또한 펜싱으로도 유명하며 특히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세계 1위를 찍은 적도 있을 정도다. 다만 한국과의 상상은 그다지 좋지 않다. 2022년 수영의 다비드 포포비치가 이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남자 자유형 100m, 200m를 석권하며 루마니아 수영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루마니아 영화가 여러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그중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의 4개월, 3주, 그리고 이 일은 200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가져갔을 정도였고 또한 2012년 같은 감독의 신의 소녀들이 2012년 칸 영화제 각본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05년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던 엑소시즘에 희생된 여자의 실화를 각색한 영화로 전작에 지지 않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12월 한국에서도 개봉했었다. 2013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컬린 페테르네체르 감독이 차일즈 포즈라는 작품으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수상했는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루마니아 영화의 활약을 칭하는 말인 루마니아 뉴 웨이브가 여전히 진행 중임이 확인되었다. 내용으로는 어머니가 사람을 죽인 아들을 감옥에서 빼내려고 갖은 짓을 한다는 내용으로 금권주의가 판치는 루마니아 사회를 비판하는 이 작품도 그동안 세계 영화제에서 활약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리얼리즘이 돋보이는 영화이다. 202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라드 주데 감독이 배드럭 뱅잉으로 다시 황금곰상을 수상하면서 루마니아 영화의 저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사실 차우셰스쿠의 몰락 전까지 루마니아에서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수도 부쿠레슈티 대학 하나뿐이었다. 그곳 스타일로는 롱테이크의 활용, BGM이나 특수효과의 자제, 리얼리즘의 강조 등이 특징적인데 이것이 독재정권 종식 후 자유롭게 영화를 제작할 환경이 되면서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사회의 회복과 문제 해결을 주목하기 시작한 세계 영화제에서 많은 어필이 되었다. 다만 나라의 규모상 아직까진 영화계가 넓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루마니아 사람들은 자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영화 강국들에게 지원을 받는 작품들도 많고 헐리우드 영화의 로케이션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편이다. 의외로 루마니아 영화가 한국의 영화제에서 잘 공개된다. 근래 루마니아가 자랑하는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작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부 단편을 제외하면 모두 공개가 되었다. 심지어 정식 개봉이 안 된 영화가 KBS 명화극장에 그것도 더빙으로 방송되었다. 2008년에는 문지우 감독 작품 외에도 루마니아 뉴 웨이브를 주제로 리얼리즘에 충실한 준수한 작품들이 대거 공개됐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주국제영화제나 파주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내실 있는 영화제와도 교류가 있는데 사회 부조리에 중점을 두는 스타일이 한국 영화계와 잘 맞는 듯하다. 루마니아인 작곡가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루마니아 작곡가로 평가받는 제우르제 에네스쿠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루마니안 하우스라고 불리는 일렉트로니카의 하이 장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2009년 발매된 에드워드 마야의 스테레오 러브는 유러피언 탑 100 차트에 사상 최장 기록인 52주간 머물러 있었고 2010년 빌보드 핫 100에 루마니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진입했으며 최고 순위 16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세계고급 히트를 쳤다. 이 외에도 이나, 알렉산드라 스탄 등이 유로댄스 장르의 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루마니아 출신은 아니지만 몰도바의 남성 트리오 오존 또한 루마니아어 곡으로 많은 화제를 얻은 바 있다. 루마니아 요리는 대체적으로 튀르키예 요리, 독일 요리, 헝가리 요리, 슬라브 요리, 우크라이나 요리, 러시아 요리의 영향을 받았고 이들과 비슷하면서 이름만 상이한 조리법도 많다. 때문인지 튀르키예나 헝가리처럼 은근히 매운맛도 띠는 편이며 심지어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생고추를 즐겨 먹는 나라이기도 하다. 루마니아인들은 수프를 유난히 자주 먹는다. 식당에서 수프만 시켜서 배 채우고 나오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도 루마니아에서는 흔하다. 그리고 수프 양이 푸짐하다. 양이 라면 한 봉지 끓인 것만큼 나오기도 한다. 스프 중에는 독특한 형태로 제공하는 빵 속의 콩스프라는 메뉴가 시도해 볼 만하다. 비교적 산지가 많은 루마니아에서는 다키아 스타일을 원료로 삼아 유제품과 채소, 육류 소비가 많고 비교적 평지가 많은 몰도바는 다양한 과일과 곡류 섭취가 많은 편이다. 어느 쪽이든 인기가 좋은 식품은 양배추, 돼지고기, 그리고 와인이다. 와인 이외의 주류로는 자두로 빚은 과실주인 추이커가 유명하다. 자두와 관련해서 더 말하자면 루마니아 토폴로베니산 자두잼은 지리적 표시제 유럽연합에도 등록되었다. 2000년도 이후로 경제 발전을 매우 급격하게 하며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는 유럽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 남유럽으로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평판이 좋지 않다. 거기다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무역 사기와 같은 사기 범죄 대부분도 루마니아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서유럽에서는 소매치기는 루마니아인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유럽 여행 카페 같은 곳을 봐도 루마니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국내 사정으로 따지자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과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같은 취급과 비슷하다. 하지만 막상 루마니아에 가보면 의외로 치안이 좋은 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치안 지수가 서유럽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집시가 많다 보니 루마니아인들이 집시 취급받는 밈도 많다. 물론 루마니아인들은 질색하는 편이다. 루마니아 마피아들은 신용카드 사기나 매춘업으로 유럽 곳곳에서 악명이 높다. 민족성 자체가 밝고 긍정적인 다혈질이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가무를 무척 즐긴다. 말하자면 음주 가무의 천국이다.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가수나 악단을 불러서 밤새도록 춤추는 것이 보통이며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악단이 집집마다 연주하며 다닌다. 기본적으로 음악이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 춤출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성이다. 장거리 시외버스에서 관광버스처럼 춤추고 노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 국민 종교인 루마니아 정교회에 대한 종교심은 깊은 편이지만 아주 세속적이다. 대체적으로 서유럽이나 북미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술과 할로윈 파티 귀신 분장을 안주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에 비하면 정반대이다. 당장 국민 1인당 술 소비량부터가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고 마녀가 직업으로도 인정되며 드라큘라는 사실상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국민 귀신이다 보니 부정적이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의외로 유럽에서 제일 컬러 TV 도입이 늦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텔레비지우네아 로무너의 TV 방송 시작 자체는 1956년에 했으니 빨리 시작한 편이지만 컬러 방송은 북한보다도 10년이나 늦은 1983년, 그마저도 컬러 방송이 완전히 정착한 건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1990년도 이후이다. 물론 차우셰스크 시대에는 여기처럼 참 손발이 오그라드는 차우셰스크 선전 방송 위주였고 그나마 80년대에는 에너지 절약이랍시고 방송 시간을 평일 2시간, 주말 3시간으로 줄여버렸고 TV 채널도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사실 그 이전에는 외국 프로그램도 상당량 수입하고 루마니아 TVR이 BBC와 제휴를 맺으면서 TV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를 전수받을 정도로 제법 선진적이었지만 80년대 들면서 아예 맛이 가버렸다. 북한조차 고난의 행군 시기에 TV 채널을 줄이는 짓만큼은 못했다. 그래서 당시 루마니아 국민들이 마시간 자국 TV 채널을 버리고 이웃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나 소련, 헝가리의 TV 방송을 시청했고 불가리아 TV 평선 정보도 암시장에서 암암리에 돌아다녔다고 하며 불가리아 TV 만화 영화도 이 시기 루마니아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타 동유럽 국가들처럼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 방송시간도 다시 확대했으며 민영방송을 허용하면서 급격히 상업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낙하산 문제라든가 정원유착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차우셰스크 때보다는 엄청나게 재미있어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루마니아의 방송 환경은 대만과도 비슷한데 시청률 10%를 넘는 채널이 없다는 점이나 자국 지상파 채널이 박살났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도 드라마, 티르키예 드라마, 텔레노벨라 등 다양한 외국 드라마들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 드라마도 많이 방영되었고 K-팝도 흥행 중이다. 루마니아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서 헌법상의 결혼 개념을 배우자 간 결합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2018년 10월 6일, 7일에 실시하는 등 개헌을 통해 동성결혼 허용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 무산되었다. 루마니아는 2월, 3월, 7월, 8월, 9월, 10월에 공휴일이 아예 없고 대체 휴일제 역시 없어서 2021년과 같이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면 12월 1일 국경절 이후 1월 24일 통일의 날까지 평일인 공휴일이 없게 된다. 루마니아에는 무려 지하 120m의 놀이공원이 있다. 이름은 살리나 투르다로 소금 광산을 개조해서 만들었다. 여기 드라큘라의 나라가 있다.